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성탄절 연휴 둘째 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할머니 3명이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목욕을 갔다가 찬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온수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 먼저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앞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5시 37분쯤. 온수탕에서 목욕을 즐기던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폴리스 라이트 켜놓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목욕탕 안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지만 온수탕 안에 들어갔던 할머니 3명만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온수에 전기가 흐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탕내에 있던 분들이 이상 현상을 보이니까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한장 확인하고 차단하시고 바로 신고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목욕탕 업주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6개월 전 전기 안전검사에선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은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건물이 워낙 오래됐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밀감식반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3시간쯤 뒤 감식반은 전기 감전을 사고의 주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가 외암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자라든가 참고인들 얘기 들으면 저희는 그쪽으로.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84년부터 모텔로 사용됐는데 곳곳이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전기 배전함한 전선은 먼지 투성이고 굴뚝형 환풍기 5대도 찌든 때 범벅입니다. 목욕탕 가동에 필요한 히트펌프 등 각종 설비 중 일부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6개월 전 전기 안전 점검을 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적발 사항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 받았을 때는 적합하다고. 지금 나왔는데 아직 본인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목욕탕에서 감전이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아무리 오래전은 안 해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종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지역 내 목욕탕 20여 곳의 전기 안전을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맹추위의 여파로 인한 사고와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는 5일째 난방이 끊겼는데 배관을 녹이려다 불까지 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비행기 위 쌓인 눈을 녹이다 70편의 항공기가 지연됐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연신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난방 배관을 감싸고 있던 스티로폼 재질의 보온재에 열을 가했다가 불이 난 겁니다. 그 얼은 거를 녹이려고 열풍기를 쬐고 있었. 그 난방 스티로폼재 그쪽으로 난방비를 계속 쬐고 있었던 거죠. 이 아파트는 지난주 몰아친 한파로 난방 배관이 얼어붙었고 400여 가구의 난방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전부터 난방이 끊기면서 현재 실내 온도는 18도, 방바닥은 냉골입니다. 주민들은 전열기구를 총동원해 추위와 싸우고 있지만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피해 복구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추우니까 집안에서 씻을 수가 없어요.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너무 많죠.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청주에선 눈썰 매장 구조물이 무너져 시민 10여 명이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청소년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천막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낮 3시쯤 수락산을 등반하던 60대 남성이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 구조됐고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광주 광산구에서는 80대 남성이 공원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추위가 누그러들고 지난밤 눈이 내리면서 전국 곳곳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산에도 24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눈 내린 성탄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튜브를 타고 눈 덮인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눈썰매의 짜릿함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계속 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랑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밤사이 내린 한방눈에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도심 눈썰매장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들면서 겨울을 만끽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이 잘 이제 뭉쳐져서 이제 눈싸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북한산에도 모처럼의 설경을 감상하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들이랑 숲 경치가 생각보다 다른 계절하고도 다르게 예뻐서 좋았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서울 구로구는 4.3cm의 눈이 쌓였고 부산도 1.2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성탄 전날 눈이 내린 건 1999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다시 내려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은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한파도 가시면서 전국 낮 최고 기온이 1에서 7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금 가족과 또 지인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분들 많으시겠죠. 서울 명동에도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혜리 기자, 시민들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명동성당 앞 거리는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동에는 당초 예상됐던 8만여 명보다 많은 9만 6천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거리 곳곳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송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북돋고 있습니다. 시험 끝나서 친구들이랑 명동에 놀러 왔는데요. 또 내일이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각양각색의 조명들이 불을 밝혔고 성탄 야경 명소에는 인증샷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또 같이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명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거리도 많고 해서 케이크도 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종교 행사도 이어지는데요. 현재 7시 미사가 진행 중인 명동성당에선 5시간 뒤쯤인 자정부터 성탄 미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조형물이 설치된 백화점 주변, 명동성당 일대 등 방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8곳의 인파관리 요원들을 집중 배치했고 경찰도 이곳 명동과 홍대, 강남에 6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거리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비판은 잠시 내려놨지만 각 당은 연휴가 끝난 뒤 마주할 난제로 고민이 깊을 겁니다. 당장 26일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전 장관이 공식 취임하는데 비대위원 인선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은 원외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초 예상과 달리 당 지도부로부터 추천을 받기보단 독자적으로 비대위원 후보군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지명직 당직자들의 거취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현역 의원들보단 원외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존 여의도 정치의 변화를 강조해온 한 전 장관이 2012년 박근혜 비대위처럼 원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는 10명의 비대위원 중 김종인, 이준석 등 외부 인사가 6명이었습니다.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한 전 장관의 첫 과제는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이 될 전망입니다. 한 전 장관은 특검법 자체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문제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려는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통령 감싸기란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동훈 비대위의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 공천 문제를 두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연대설이 나왔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났습니다. 공천 잡음을 비롯해 분열 모습을 보이는 당 상황이 우려스럽다는데 공감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만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당내 공천 갈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찬에 동석한 한 야권 관계자는 두 전 총리는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이 불거지는 데 이어 당의 원로인 이낙연 전 대표의 모욕을 주고 공격하는 당내 행태를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조만간 이 전 대표와 함께 만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두 사람이 3자 회동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더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난주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는 이 대표는 새해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물밑에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기회는 저도 좀 정보가 부족해서.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보단 신당 창당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통합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제3지대 신당 움직임도 물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공언했던 탈당 시한이 임박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측근 현역 의원들의 합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실무 작업은 한창이라며 막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오는 27일을 탈당 시한으로 예고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연휴 기간 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인사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누구도 몰래카메라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인 여권과 재차 각을 세운 겁니다. 창당을 27일 날 선언하고 나가지고 한 열흘에서 한 15일 사이에 한번 창당을 완성시키는 결과를 해보면 어떨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1월 중 신당 출범을 목표로 당명 확정과 발기문 작성 등 실무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새로 만들 신당 이름에 민주를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이라며 실무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실무적인 준비는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제가 국민들께 새해 초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두 전직 대표 모두 신당 창당의 원심력을 키우기 위해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신당 합류나 동반 탈당을 선언한 현역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막판 설득에 나설 경우 잔류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일주일째 구치소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심신 안정과 진술 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3차례나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감기 등 건강상 이유와 진술 거부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부인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남편의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은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소환을 요구해보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속기한도 오는 27일에서 다음 달 6일로 한 차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과 송 전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돈봉투 수사 초점을 공여자에서 수수의원으로 맞추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수 의원을 어느 정도 특정하고 조사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투약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서를 나옵니다. 심야 조사에 동의한 이 씨는 새벽 5시까지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경찰 조사 당시 진행된 간이 씨약 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정에선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A씨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 사건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공갈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인물을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없이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성대한 축제가 열려야 할 가자 지구에는 오늘도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유엔 직원을 포함해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예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은 전쟁 탓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에 세워진 베들레헴의 교회. 성탄절이 코앞이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조차 찾아볼 수 없고 적막감만 감돕니다. 화려한 기념 행사가 열리던 곳에선 가자지구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도식이 개최됐습니다. We are witnessing a genocide and ethnic cleansing in Gaza Strip. 같은 날 가자지구에선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시티 인근에서 50대 유엔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76명이 숨졌습니다. احنا بنطالب المجتمع الدولي انه يفض هذه السيره يفضها خلاص خلصنا يا عم احنا تعبنا.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쟁 단계화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이 큰 무차별 폭격을 중단하는 저강도 전쟁으로의 전환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하마스를 돕는 예멘의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날아온 무인 항공기 4대를 홍해상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방금 보신 중동 전쟁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합니다. 국가 간의 긴장이 커지고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군비 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다시 재무장을 서두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준 기자가 가열되는 지구촌 군비 경쟁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화약고에서 지속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국가 간의 전면전이 발생한 건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만 2만 명이 숨졌고 우크라이나전에선 약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4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미국과 군사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As a NATO ally, Finland will maintain a credible national defense that will make NATO stronger. 같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발트 3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군의 군사기지를 내주는 대신 안보 우산을 제공받기로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잇따라 국제 조약에서 탈퇴하는 등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히 올해보다 70% 많은 우리 돈 150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위협을 느낀 핀란드와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대결을 대비하려는 지난 2년간의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동북아의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은 높아져 가고 있고 중국은 29년째 군사비 지출을 늘려 미국을 쫓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대만도 역대 최대 국방비를 편성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an unraveling of the constraints and the checks and balances that we have in the system for controlling these horrific, inhumane weapons.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결정된 거라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 이 사안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목이 되면서 임명 절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현재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주식 종목당 10억 원. 정부는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액 투자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내답한 결과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으로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주일 뒤 최상목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엔 최상목 내정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결국 22일 예정됐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가 취소됐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거나 아예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에 여당, 야당 원내대표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개인 투자자의 0.05%만 혜택을 보게 돼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홍해에서 일어나는 선박 공격이 변수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알뜰주유소. 리터당 1,519원까지 떨어진 휘발유 가격에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기름값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운전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예전에 비쌌을 때는 가득 넣고 이러면은 막 8만 원, 9만 원씩 나와서 부담됐는데 요즘에는 가득 넣어도 한 4, 5만 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1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588.5원으로 4개월 만에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09.6원으로 11주 연속 내려 1,40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안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진 불투명합니다.
전 세계 핵심 교역 통로인 홍해에서 선박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배럴당 2.7달러 오른 77.7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휘발유와 경유도 각각 89달러, 101.4달러로 전주보다 3.5달러 올랐습니다. 홍해발 물류 리스크가 커지면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고 또 한국 무역이나 수출 수입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홍해 사태로 인해 국내 유가가 내년 초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기름값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또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질지 경제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쨌든 국내 금리 상황을 보려면 먼저 미국의 시장부터 둘러봐야 할 텐데요. 미국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주 요소는 물가인데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2.6% 올라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전월 대비 떨어진 건 3년 8개월 만으로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금이 금리의 정점이라며 내년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텐데요.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할까요? 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이고 이미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나 벌어진 상태라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섣불리 내릴 수 없습니다.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언제쯤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내년엔 내린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4월 총선 전 인하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국제 투자은행들의 분석 내용을 보면 우리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내년 2분기라는 전망과 물가 압력 때문에 3분기는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앞서기는 어렵고 또 내년 중순 이후에나 내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일단 물가가 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체감하는 물가는 좀 높은데 수치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5%대를 넘어섰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엔 3%대로 낮아지는 모양새긴 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점을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이라 변동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걸음이 지금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 이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세계 전반으로는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각국 통화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벽한 회복세보다는 완만한 경기가 둔화하는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의 긴축적인 상황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은은 우리 경제가 내년 2.1% 성장에 1.4%였던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면서도 반도체 등 IT 경기가 부진하면 1.7%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기술 발전을 해나가는 걸 녹색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의 녹색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기업이 개발한 녹색 기술 수주 수출액이 20조 원을 넘었는데 어떤 기술인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입하세요. 투입하세요.
인공지능이 신호를 보내자 운전자가 쓰레기를 끌어올립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는데 효율적 운영으로 일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이 소각장은 인공지능이 온도와 압력 등 70여 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최적의 폐기물 투입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AI가 명령을 주다 보니까 일정하게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그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의 녹색 기술 수주 수출액이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오만에선 그린 수소 생산 사업을, 아랍에미리트에선 해수 담수화 사업 등을 수주했고 스마트물 자원 순환 등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기업이 녹색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다 합치면 최대 21조 5,66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수주 수출액 목표를 100조 원으로 내걸었는데 기업들은 해외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현지에 저희 정부가 직접 가서 상대국의 관련 부처와 상담도 하면서 또 수주 지원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펀드를 새로 조성해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부대를 격려하는 식으로 한 해 성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엔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주력 사업들도 공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차정승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김정은이 딸 주혜와 함께 미사일 중국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지난 18일 화성 18형 발사 훈련에 참가한 부대원 80여 명을 불러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당의 전투 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붉은기 중대원들을 축하하셨습니다. 같은 날 노동신문은 새 용광로 준공 소식을 전하며 금속공업의 역동적인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각종 성과들은 오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종합 보고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군사 분야 성과를 위해 서둘러 실시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9차 전원회의 때 경제나 민생 분야의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성과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전원회의에선 북한의 내년도 주력 추진 사업의 윤곽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찰 위성의 추가 발사 계획과 핵탄두의 경량화, 다탄두 기술 등 핵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예상됩니다. 김정은이가 지시했던 전략 무기들을 이제 다 보여주면서 수 있는 억지력을 이제 확고히 갖고 갔다라는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겠죠. 전원회의 결과는 내년 1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이 선물한 모비딕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에 한 예비 고등학생에게 모비딕 소설책을 선물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죠? 예, 맞습니다. 이 한 전 장관의 팬카페에 이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A양이 올린 글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한 전 장관의 팬이었던 A양이 십자수 등 선물을 보냈는데 이 한 전 장관이 그에 대한 답례로 손편지와 함께 평소 즐겨보던 모비딕 책을 선물로 보내왔다는 겁니다. 네. 이 모비딕은 고래와 싸우는 선원들 얘기로 유명한 소설인데 한 전 장관이 이 책을 좋아하나 봐요? 예, 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에도요, 이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이 오해 겐자부로의 하마에게 물리다와 함께 바로 이 모비딕을 꼽았습니다. 모비딕은 고래 이름인데요. 네. 이 과거 모비딕의 다리를 잃은 이 한 선장이 복수심에 불타서 모비딕 추격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이 주인공만 구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 전 장관이 선물한 책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전 장관 스스로도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이 복수심에 불타 목숨을 잃은 이 선장과 달리요, 이 주인공은 침착하고 냉정하면서 분석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조국 사태 수사와 채널A 사건 등으로 문재인 정부 때 좌천 등 고초를 겪었던 한 장관으로서는 이 민주당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을 겁니다. 이 장관 시절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문득 이 감정 섞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여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만큼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책과 관련된 일화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 한 전 장관은요, 하루에 한 권, 어떨 때는 이 마음 가는 대로 여러 권을 동시에 읽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전 장관이 유럽 출장길에 오를 때 들고 있던 빨간 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요, 한 장관의 정치 입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 내용을 통해서 한 전 장관이 추구하려는 정치를 좀 엿볼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전 장관 평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지도자론을 주변에 자주 언급해 왔다고 합니다. 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겁니다. 이 페리클레스는 민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웅변술로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앞서 한 전 장관은 여의도 정치 문법을 사투리라면서 이 국민들의 눈에 맞는 문법을 구사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이 선물한 모비딕의 느낌표는 21년 차 정치를 바란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한 전 장관은 정치 신인이라는 이 지적에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정신은 이미 20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이 그런 의미에선 새해에는 이 공공선을 위한 21년 차 정치로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현실 정치에서도 대통령 의중이나 당내 역학 관계보다는 이 공공선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 운동권의 이전 투구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축 세력 중에 하나가 이 86 운동권 정치인들인데, 이들이 누구랑 다투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는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이 86세대 운동권 그룹과 관련된 의원 규모가 70명이 넘습니다. 예. 이 민주당 현역의 40%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이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3선 이상 중진들입니다. 이들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04년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여의도에 진출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을 맡으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86세대의 후배 그룹이죠. 이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이 97세대 인사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86세대와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이 파열음이 있습니까? 예, 한총련 출신 97세대들은 주로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친명 원외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들을 중용해 왔습니다. 최근 예비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찬, 강위현 당대표 특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이들의 과거 전력 등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자 이 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강특보는 기동민 의원을 향해서는 양복받은 걸 인정했다. 또 송갑석 의원에는 지방의원 공천 장사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방화나 강도상의 전과가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요. 이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앞서서 이 97세대 운동권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원외 조직 소속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대표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예, 이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 공천을 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당 상황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뜩이나 비명계의 공천 학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 당내 주류인 86세대와 경쟁하는 97세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친명 원외 모임의 주축인 97세대 운동권 인사들의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부담입니다. 이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고문치사 논란으로 부적격 판정으로 번복됐던 이 정의찬 특보에 대해서 이 대표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으로 봐야 할 겁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운동권의 이전 투구의 느낌표는 거꾸로 가는 민주당식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가 혁신 과제 중에 하나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뿐인 구호에 그쳐왔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공천을 둘러싼 운동권 대 운동권의 세대 간 다툼을 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 고지를 넘었습니다. 현대사를 다룬 내용에 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몰입하면서 서울의 봄이 극장가의 봄을 불러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봄은 악조건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계속되는 흥행부진에 영화계는 어느 때보다 침체된 분위기였고 11월은 전통적 비수기로 통했습니다. 극장가에선 이제 웬만한 영화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밀도 높은 스토리에 배우들의 호연, 현대사에 주목한 젊은 층의 입소문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두 번째로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됐습니다. 영화관이 이제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1,000만 넘었다고 해가지고 좀 반가운 마음으로 보러 왔거든요, 친구랑 같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이제 영화로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 이제 좀 세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러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 연휴에 흥행 활기가 더해지면서 극장 안은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로 꽉 찼습니다. 출연 배우들과 감독도 손글씨 릴레이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작품만 괜찮다면 관객들이 극장을 다시 찾을 거라는 믿음을 서울의 봄이 회복하게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 곳곳에 눈이 내리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남부에 최대 10cm, 서울과 인천,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2에서 7, 그 밖의 지역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대전 4도, 대구와 울산 6도 예상됩니다. 성탄절 이후로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이 이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면에 서게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압감은 본인 말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경험이 없다거나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첫 발을 먼저 내딘 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오롯이 정치인 한동훈의 몫이 된 거죠. 답이 없어 보이던 여당에 잘만 하면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문득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제1야당은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 뒤 쇄신이나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민주당에 딱히 없었다는 건 아시는 대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47%, 아니란 응답은 42%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